죄와 벌. 7월 초순의 몹시 무더운 오후, 한 청년이 S골목의 좁은 방에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무엇인가를 망설이는 듯한 걸음걸이로 K 다리를 향해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해진 옷차림과 수척한 얼굴에는 깊은 우울함이 서려 있었고 주위의 시선조차 의식하지 못할 만큼 자신만의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대학생 로지온 라스콜리코프였으며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온 어떤 위험한 계획을 시험해 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비범한 인간과 평범한 인간에 대한 기묘한 논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법을 어길 권리가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 있으며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소한 장애물 정도는 제거해도 된다는 사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그 선택받은 초인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낡은 아파트의 4층 문 앞에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노파 알료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은시계를 저당 잡히는 척하며 집안 내부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것은 실제 거사를 치르기 전 동선을 파악하고 자신의 담력을 시험하려는 준비 과정의 일환이었습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불쾌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노파를 사회의 기생충이라 여겼고 그녀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노파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의심 가득한 눈빛을 마주하자 그의 사지는 떨리고 지독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살인을 저지를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황급히 방으로 돌아왔으나 머릿속에서는 비범한 인간은 악한 존재를 처단할 권리가 있다는 오만한 논리가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전신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며칠 동안 식사를 거른 채 침대 위에 누워 환각과 현실 사이를 헤매었습니다. 드디어 결심을 굳힌 어느 날 저녁, 그는 도끼를 옷자락 아래 숨긴 채 다시 노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외투 안쪽에 튼튼한 천으로 고리를 꿰매어 날카로운 도끼를 밖에서 보이지 않게 단단히 고정했고 헐렁한 외투 덕분에 그 누구도 이 마른 청년이 무시무시한 연장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의 정적은 그의 발소리를 더욱 크게 증폭시켰고 손가락 끝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으며 잠시 후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의 이성이 마비되고 육체만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도끼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부속품이 맞물려 돌아가듯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노파가 몸을 돌리는 찰나 그는 도끼의 등 부분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고 피비린내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신봉했던 초인의 논리는 피냄새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졌으며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노파의 동생 리자베타가 방 안으로 들어섰고 공포에 질린 그녀를 본 그는 본능적으로 다시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그것은 계획에도 없던 일이었으며 이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해친 명백한 범죄에 불과했습니다. 두구의 시신 앞에서 그는 자신의 위대한 사상이 추악한 피의 얼룩으로 변해버렸음을 느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그는 온몸을 떨며 현장을 빠져나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거리를 향해 미친 듯이 달아났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뒤 며칠 동안 라스콜리코프는 무거운 외투를 걸친 채 거리의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날의 끔찍한 기억과 알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으며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길이 닿은 곳은 지저분하고 좁은 지하 술집이었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낡아빠진 관복을 입고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중년 사내가 그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마르멜라 도프였으며 한때는 관청에서 일하던 관리였으나 지금은 술의 의지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가정사를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덤덤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병이 들어 각혈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큰딸 소냐는 가족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정조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마르멜라도프는 자신의 무능함이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다고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으나 여전히 술잔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사내에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을 무시하려 했으나 소냐라는 이름과 그녀가 겪은 희생의 이야기에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타인을 구원하려 하는 소냐의 모습은 그가 품어온 초인 사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마르멜라도프를 부축하여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좁고 지저분한 방 안에서는 아이들이 울고 있었고 병색이 완연한 아내가 절망적인 얼굴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같은 광경을 지켜보던 라스콜리코프는 주머니 속에 남아있던 소중한 돈 몇 첨을 창틀에 몰래 놓아두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신도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으나 마르멜라도프 가족이 겪는 고통이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그는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타락 속에서도 숭고함이 존재할 수 있는지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동안 소냐라는 이름의 무게가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의 방은 여전히 좁고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침대 위에 몸을 던진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과 마르멜라도프가 말한 희생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자신의 논리가 소냐가 보여준 소리 없는 희생과 비교하면 훨씬 더 보잘것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성 페테르부르크의 어두운 지붕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음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자신의 좁고 어두운 방으로 돌아온 라스콜니코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보낸 두툼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으며 편지지에 가득 적힌 어머니의 따스한 문장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그동안 멀리 떨어져 지냈던 누이 동생 두냐에 관한 소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정교사로 일하던 집의 주인인 스비드리가 일로프가 잠든 두냐의 방에 몰래 침입하여 추잡한 욕망을 드러내다가 실패하고 두냐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둔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냐가 가난하다는 약점을 이용해 거액의 돈과 보석으로 그녀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두냐가 이를 단호히 거절하자 그는 오히려 그녀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는 가증스러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두냐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부도덕한 여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거리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나중에 스비드리가 일로프의 아내가 남편의 거짓말을 폭로하여 명예를 회복했으나 두냐의 자존심은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소식은 라스콜리코프의 심장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재산이 많은 하급 관리인 루진이라는 사내가 두냐에게 청혼을 했으며 가족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두냐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루진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복종할 가난하고 은혜를 아는 신부를 찾던 비열한 사내였습니다. 어머니는 루진이 다소 인색하고 거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와 결혼하면 라스콜니코프의 학비와 앞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편지 곳곳에는 자식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묻어났으나 라스콜니코프는 그 글자들 뒤에 숨겨진 누이 동생의 고통스러운 결단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냐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가족을 구하기 위한 희생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술집에서 보았던 소냐의 희생과 다를 바가 없었으며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사랑하는 여동생이 괴물 같은 사내에게 팔려간다는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편지를 움켜쥐며 여동생의 이러한 희생을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고결한 논리가 가난이라는 비루한 현실 앞에 무력해지는 순간을 목격하며 라스콜니코프는 다시 한번 도끼를 떠올렸습니다. 돈만 있다면, 자신에게 힘만 있다면 이런 구차한 희생 따위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거리로 뛰쳐나가 무작정 걷기 시작했으며 머릿속에서는 루진의 얼굴과
노파의 시신이 뒤섞여 기괴한 환영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슴을 죄어오는 압박감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결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이 잔혹한 세상에 대항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고향의 평화로웠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돌아갈 곳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가족의 편지는 그에게 위로가 아닌 독이 든 성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가 가족의 행복을 위한 재물이었다고 믿고 싶어 했으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냉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성 페테르부르크의 거리에서 그는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건 이후 며칠 동안 고열과 환각에 시달리던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의 발길이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친구 라주미힌의 권유로 저당 잡힌 물건들을 되찾기 위해 예심 수사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포르피리는 겉보기에 평범하고 둥글둥글한 인상을 가진 중년 사내였으나 그의 눈빛은 상대의 심연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쓰며 자리에 앉았으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피리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듯 하다가 갑자기 라스콜리코프가 과거에 잡지에 기고했던 논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논문은 인류를 평범한 부류와 비범한 부류로 나누고 비범한 자는 새로운 진리를 위해 기존의 도덕을 어길 권리가 있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미소를 지으며 논문의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나갔고 마치 라스콜리코프의 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의 사상을 분석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의 범죄 동기가 수사관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들으며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심리전으로 인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변해갔습니다. 포르피리는 범인을 직접적으로 추궁하는 대신 범죄자의 심리 상태와 범행 후의 행동 양식에 대해 철학적인 농담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범인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결국 자신의 양심과 성격이라는 덫에 걸려들게 마련이라고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상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수사관의 유도 심리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논리적인 답변을 내놓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피리의 예리한 질문들은 그의 이성이 쌓아올린 방어벽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범인을 당장 체포하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두어 스스로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백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수사 방식이라고 넌지시 암시했습니다. 그 모욕적인 여유 앞에서 라스콜리코프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기묘한 감정을 느끼며 자신의 손가락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첫 대면을 마치고 방을 나오는 라스콜리코프의 다리는 힘이 풀려 후들거렸습니다. 포르피리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았으며 자신이 거미줄에 걸린 팔이 신세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법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자신의 고결한 사상이 저열한 수사관의 놀잇감이 되었다는 사실에 더 큰 치욕을 느꼈습니다. 성 페테르부르크의 어두운 길거리를 걸으며 그는 포르필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의 뒤를 끈질기게 쫓아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의 영혼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느꼈고 마르멜라도프의 딸 소냐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고 초라한 그녀의 방 안에는 성경 한 권이 놓여 있었으며 소냐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스러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닥에 입을 맞추며 자신이 짊어진 고뇌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신을 정죄하려 들 때 오직 이 가련한 여인만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묘한 논리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소냐에게 자신이 두 여인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소냐는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을 머금은 채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으나 곧 그를 향한 깊은 연민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말하면서도 그의 영혼이 겪었을 지독한 고독과 방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의 사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상이 자신을 인간다운 삶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만들었는지를 그녀의 눈물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소냐는 그에게 지금 당장 광장으로 나가 대지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죽인 사람들과 온 세상을 향해 죄를 고백하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속죄와 구원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그녀의 순결한 믿음 앞에서 자신의 오만한 이성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는 소냐의 제안을 거부하고 싶었으나 그녀가 내뿜는 빛은 이미 그의 어두운 시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만이 가늘게 이어졌으며 촛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벽면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소녀가 읽어주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죽어버린 영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자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사상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을 괴로워했으나 소냐의 헌신적인 태도는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냐의 집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더욱 무거웠으나 묘한 해방감을 동반했습니다. 비밀을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세상과 다시 연결된 듯한 기분을 느꼈으나
그 대가는 혹독한 형벌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빠져나오며 그는 소냐의 맑은 눈동자를 떠올렸고 그것이 곧 자신이 따라야 할 이정표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성 페테르부르크의 밤하늘 아래서 그는 이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가시밭길을 응시했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소냐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던 그 시가 얇은 벼 너머 옆방에서는 한 사내가 숨을 죽이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누이 동생 두냐를 희롱하고 괴롭혔던 인물 스비드리가 일로프였습니다. 그는 창백한 안색에 묘한 미소를 띤 채 라스콜리코프 앞에 불쑥 나타났으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능청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의 비밀을 움켜쥔 이 불길한 사내의 등장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진 공허한 인간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라스콜리코프의 살인 고백을 흥미로운 구경거리 정도로 여기며 자신과 라스콜리코프가 본질적으로 같은 부류의 인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도덕이나 양심 따위는 강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며 진정한 자유는 그 모든 굴레를 벗어던질 때 찾아온다고 속삭였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이 타락한 사내의 논리 속에서 자신이 꿈꾸었던 사상의 가장 추악한 단면을 목격하고 깊은 혐오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두냐를 향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버리지 않은 채 라스콜리코프의 비밀을 미끼로 그녀를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여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했습니다.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다고 제안하며 그를 유혹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괴한 동질감과 증오가 교차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스비드리 가일로프는 자신의 과거에 얽힌 추잡한 소문들과 아내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해 아무런 가책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하나의 지루한 장난처럼 대했으며 죽음 이후의 세계조차 거미가 득실거리는 지저분한 목욕탕에 불과할 것이라며 냉소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양심을 버린 인간이 도달하게 되는 종착역이 얼마나 황폐하고 끔찍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이 악마 같은 사내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으나 스비드리 가일로프의 그림자는 끈질기게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성 페테르부르크의 밤거리에서 라스콜리코프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스비드리가 일로프가 던진 비웃음 섞인 충고들은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어 놓았으며 자수와 도피 사이의 갈림길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위대한 계획이 결국 이런 파렴치한 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비극으로 끝났음에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밤이슬이 그의 옷을 적시는 동안
그는 누군가 자신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라스콜리코프의 정신은 이제 낡은 밧줄처럼 위태롭게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천장의 얼룩이 거대한 거미로 변해 자신을 덮치는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발소리조차 수사관 포르피리의 군화 소리로 들렸고, 창문 너머로 비치는 태양광선은 노파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핏물처럼 붉게만 보였습니다. 그는 고열에 짓눌려 헛소리를 내뱉으면서도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될까봐 불안해하며 옷자락 밑에 숨기내진 헝겊 조각들을 끊임없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를 더욱 괴롭힌 것은 꿈속에서 반복되는 노파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노파의 방을 찾아가 도끼를 휘둘렀으나 노파는 죽기는커녕 비릿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아무리 내리쳐도 죽지 않는 노파의 모습은 그의 사상이 저지른 살인이 결국 실패했음을 상징하는 잔인한 환영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는 식은땀에 젖어 비명을 질렀으며 자신이 초인이기는커녕 정신병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아갔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그의 목을 서서히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포르피리 수사관은 예고도 없이 그를 찾아와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으며 때로는 다정한 조언자인 척하면서도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로 그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수사관은 이미 모든 증거를 손에 쥔 듯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고 라스콜리코프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를 기다리는 고양이처럼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그 거대한 포위망 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질식감을 느꼈고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마에 찍힌 낙인을 보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주변 인물들 또한 그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친구 라주미이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그를 대했으나 그 선의조차 라스콜리코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부채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스비드리가 일로프가 던진 비열한 제안들은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간 군상이 거대한 연극의 배우들처럼 느껴졌고 오직 자신만이 무대 위에서 발가벗겨진 채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지독한 고립감 속에서 그는 성 페테르부르크의 어두운 운하 주변을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물결 위에 비친 자신의 수척한 얼굴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지탱해야 하는 이 지독한 일상이 더 큰 형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뺨을 스칠 때마다 그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이 끝장이 나기를 갈구했으며 그의 영혼은 이제 자수와 파멸이라는 두 갈래 길 사이에서 비틀거리며 위태로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 위해 다시 소냐의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오만한 이성과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견딜 수 없다는 영혼의 비명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소냐는 마치 그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창백하지만 평온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정죄나 비난 대신 한 인간을 향한 끝없는 슬픔과 깊은 사랑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벽걸이에서 낡은 목걸이 하나를 꺼내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난 리자베타가 남긴 사이프러스 나무 십자가였으며 소냐는 그것을 그에게 건네주며 속죄의 길로 떠나 라고 권유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그 작은 나무 조각이 주는 무게감이 도끼보다 더 무겁게 느껴져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받아 가슴속 깊이 집어넣으며 자신이 가야 할 곳이 경찰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죽어버린 바로 그 장소여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소냐의 간절한 기도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온 그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센나야 광장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악취와 소음 속에서 그는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역겨움과 동시에 강렬한 생의 갈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소냐가 일러준 대로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장의 더러운 대지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그 차가운 땅바닥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며 비웃고 지나갔으나 그의 가슴 속에서는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지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그가 그토록 부정했던 신과 인간의 질서 앞에 스스로를 굴복시키는 처절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광장 구석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소냐의 가녀린 실루엣을 발견하고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초인이 아니었음을, 그저 사랑받고 용서받아야 할 한 마리 가련한 벌레에 불과했음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서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난하게 느껴졌으며 그의 발길은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와 성 페테르부르크의 지붕들을 어둡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이제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소냐에게 어떤 슬픔을 안겨줄지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냐가 준 십자가가 가슴을 찌르는 통증을 느끼며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을 한 번 돌아본 뒤 어둠이 짙게 깔린 경찰서 건물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의 전 생애를 짓누르던 어둠을 뒤로하고 경찰서의 차가운 돌계단 앞에 섰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여름밤의 열기는 여전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얼음처럼 냉혹한 결의와 설명할 수 없는 허탈함이 동시에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오르며
자신이 그토록 신봉했던 초인의 사상이 이 낡고 지저분한 건물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경찰서, 복도에서 풍겨오는 잉크 냄새와 먼지 섞인 공기는 그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평범한 인간들의 세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잠시 주춤거렸으나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소냐의 간절한 눈빛을 떠올리며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방 안에는 안경을 쓴 서기들이 지루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고 수사관들은 담배 연기 속에서 사소한 사건들을 논하며 껄껄거리고 있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자신에게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신성한 영역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가슴속에 품은 리자베타의 십자가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잠시 후 그의 앞에는 포르피리 수사관이 아닌 다른 하급 관리가 나타나 심드렁한 태도로 용건을 물었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몇 번이고 마른 침을 삼켰으며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파와 리자베타의 이름을 내뱉는 순간 사무실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관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그의 수척한 행색을 보며 미친 사람의 헛소리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라스콜리코프는 흔들림 없이 그날의 사건을 조목조목 진술했습니다. 도끼를 어떻게 숨겼는지, 피 묻은 옷을 어디에 두었는지, 그리고 훔친 물건들을 어느 돌 밑에 묻었는지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진술이 이어질수록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조금씩 깎여 나가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초인이 되려던 오만한 대학생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벌을 받기를 갈구하는 한 인간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을 때 그는 비로소 세상과의 긴 싸움이 끝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성 페테르부르크의 어두운 밤하늘 위로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창이 있는 어두운 방으로 끌려가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비극적인 선택이 이제는 법의 심판이라는 명확한 질서 속으로 편입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그는 소냐가 준 십자가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앞으로 다가올 길고 긴 참회의 시간을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1년하고도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라스콜니코프는 멀고 먼 시베리아의 강변 마을에서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척박한 땅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지냈으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그저 자신이 운이 없었으며 초인으로서의 실험에 실패했다는 사실에만 분노하며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옥 안의 다른 죄수들은
그를 이방인처럼 대했고 그는 삭막한 평원 위로 불어오는 칼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생이 이대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동토의 땅에도 소냐는 어김없이 나타나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감옥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살며 매일같이 그를 면회하러 왔고 수인들이 신는 낡은 신발을 수선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헌신조차 부담스럽게 느꼈던 라스콜리코프였으나 지독한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어느 봄날 아침에 그는 비로소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눈부신 햇살이 강물 위로 쏟아지던 때에 그는 면회실 창살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는 소냐의 수척하지만 아름다운 얼굴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 박혀있던 오만한 이성의 파편들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소냐의 무릎 아래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논리나 철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의 경이로운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죽인 노파와 리자베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고통이 타인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베리아의 광활한 대지는 이제 그에게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신성한 성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베개 밑에 넣어두었던 소냐의 성경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으며 그 속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나사로의 기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7년이라는 긴 수감 생활이 남아 있었으나 그는 더 이상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소냐와 함께할 미래와 그가 새롭게 일궈낼 선한 삶에 대한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등불처럼 환하게 켜졌기 때문입니다. 시베리아의 강가에서 라스콜리코프는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비린내 나던 성 페테르부르크의 망상은 이제 먼지처럼 사라졌고 그의 손에는 오직 소냐가 준 낡은 십자가와 사랑의 기억만이 남았습니다. 한 인간의 영혼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눈부신 봄의 기운 속에서 그는 이제 진정한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